안녕하십니까. 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리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기본 강의는 여러분 차근차근히 정말 차근차근히 중요한 부분을 잘 챙겨가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중요 부분은 여러분이 10번, 20번 보시고 또 교과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어떤 형태의 법률 관계가,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 강좌를 여러분이 습득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목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이해란 게 뭐냐 하면 물론 암기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암기해 주십시오라고 아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기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면 암기의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험을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을 암기할 부분과 또 공부를 여러 번, 10번, 20번 반복해서 해야 될 부분을 강의하는 중에 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말을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교과서에다 표시하시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강좌를 들으시면서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이 여러분의 내용으로 숙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 강의는 강좌 자체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가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많이 들 거예요. 그 예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과정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외우려고 이렇게 덤벼드시면 이 민법의 양이 그러면 워낙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잘 습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죠. 우리 권리 변동이라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데 먼저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 법률 용어를 빨리 익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게 뜻이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이 과정 전체를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권리 변동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의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런 말을 썼죠. 이런 권리가 발생하거나 또 변경되거나 또 소멸되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민법이라는 법률이 끼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형성해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 관계가 곧 권리 변동이요. 권리 변동이 곧 법률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첫 번째요. 자,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 해놨죠. 거기에 보면 법률 관계 개념을 써놨어요. 법률 관계란 사람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한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이 아파트를 사용 수용하는데 아무 관계 없죠. 다만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 관계가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려 그러면, 즉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이런 과정이 생기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를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때 줄로 이렇게 끌 거예요. 제가 관계. 그러면 갑이 이 아파트를 10억에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인 을이라는 사람도 그 아파트를 10억에 사고 싶다라는 이런 의사가 합치되면 우리는 이걸 매매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 매매 계약이랑 관계를 맺잖아. 그죠? 이 관계에 하여 법률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법이 끼어들면 그때부터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남남이었다가 이제는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를 하고 그 법률 관계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각각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갑이나 을에게
사람을 당사자라 그래요.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니까 권리를 갖게 되면 상대방은 의무를, 또 상대방이 권리를 갖게 되면 내가 의무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즉 법률관계, 이런 것은 결국은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우리는 통틀어서 권리 변동 또는 법률 관계 또는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고,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사람, 또 인간이란 사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관계에 법이 끼어드는 관계가 됐을 때 그때가 드디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법률관계가 생긴다 그죠?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관계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법률관계가 아닌 사람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 그걸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그죠? 이거는 뭐냐? 이 정의 관계,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구속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 이거죠. 강제력.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법률관계 또는 권리 의무 관계 또는 권리 변동 관계, 이 부분에서는 전부 뭐예요? 권리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의무 발생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강제력이 동원되는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사자는 그 강제력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이런 관계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관계라는 영역으로서 민법이 여기서 공부하는 영역이다. 민법, 그죠? 민법은 바로 법이 끼어드는 관계니까 권리 의무 관계로, 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로 이렇게 행사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따라서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는 다른 것이죠. 인간관계는 구속력, 강제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 법이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인간관계, 그죠? 예컨대 결혼식에 같이 가기로 하는 약속, 친구 결혼하는데, 친구 둘이가, 야, 우리 그 친구 결혼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야, 너 손해배상해라. 내가 손해 났으니까.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죠? 그런 순수한 인간관계, 즉, 정의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법이 끼어들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 인간관계 중에서 말입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교과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호의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걸 있잖아요. 그대로 씁니다. 호의.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죠, 인정을 베푸는 것을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죠. 그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경우에 호의를 베푸는 사람과 호의를 받는 사람 관계가 생기겠죠. 그걸 우리는 호의 관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이렇게 겨울날에 추운 겨울밤에 자기가 승용차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아파트 쪽 가는데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서서 할머니 타십시오. 저 집까지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할머니가 아이 고맙네 하고 타시면요, 그게 바로 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호의 동성 이렇게 표현해요. 호의 동성 관계도 역시 이 호의 관계 한 예죠. 이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호의 관계는 뭐냐? 이것도 인정 관계잖아요. 그죠? 인정의 관계, 정의 관계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래요.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할 수가 없죠. 권리 의무관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겼다고 빨리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집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바로 돌려서 회사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내려서 좀 고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요.
할머니가 너네 태워준다 했으니까 집까지 나 태워줘. 이런 권리가 있나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안 되고요. 또 동시에 법률 관계도 아니다. 그렇죠? 법률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호의 동승처럼 호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 속에 이루어지다가 만약에 호의를 베푼 자가 부주의를 해가지고 부주의 때문에 어느 일방이 부주의 때문에 그 옆에 호의를 받는 사람이든 그 상대방 쪽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관계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부주의로 인하여 호의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법률 관계가 된다. 이게 인간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드디어 법률 관계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바로 부주의. 이 부주의를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냐면 과실했다. 요즘 조심을 했더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러면 그러면 부주의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면 이때는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자로 우리는 우리 민법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주의를 없었다면 이 손해 안 생겼을 텐데 너 부주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너는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에 위반된 행위니까 그때는 뭐예요? 법이 끼어드는 관계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부주의한 사람은 상대방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죠. 그 책임을 우리는 손해배상할 의무라고 하고 이렇게요. 여기는요. 손해난 만큼 상대방 너 부주의 때문에 생겼으니까 너의 부주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즉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법률 관계라고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네요. 호의 관계를 여기서 끝났을 때는 정의 관계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안 생긴다. 그죠? 그런데 이 호의 관계 중에 이 도중에 이러한 부주의가 끼어들어서 타인에게 그 옆에 있는 동성자, 그죠? 거기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때는 뭐야? 바뀐다. 바로 법률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환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미별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호의 관계는 원칙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하지 않는다. 구속력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호의 관계인 인간관계 속에서 만약에 부주의가 발생해서 상대방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때부터는 법률 관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권리 의무 관계로 다루어야 한다. 다만 이제 이게 호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부주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이 손해난 만큼 전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다르다. 그죠?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즉 의무는 발생하지만 이 의무 내용을 전부를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도 변론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특히 우리 판례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손해를 감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의 감경, 이런 원리를 많이 끄집어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실상계를 법률로 삼는다든가 또는 이것은 호의관계인 인간관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관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 의무관계로 시작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감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호의동승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사고 좀 났다 해가지고 전부 다 손해배상하려면 이 사람 이런 호의관계를 만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책임을 감경시키는 이런 법리를 여기다 적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과
그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설명했고, 그와 구별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걸 했고, 그 인간관계 속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호의동성 또 호의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또 이렇게 부주의가 있으면 법률관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요, 우리가 민법이 적용되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권리와 의무를 공부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공부해요. 그래서 결국은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가를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권리와 의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건 이제 먼저 알아야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 9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죠.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이익이다. 또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는 권리 법력설이라 그래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법에 의한 힘. 그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힘을 인정받게 되면 바로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이 이익이 보장된다. 그죠? 그래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곧 스스로 이익을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이익을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면 그 이익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부담하는 불이익이 바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즉 법에 의하여 법 위에서 인정되는 불이익입니다. 법이 강제하고 있는 불이익이 바로 의무가 되겠죠. 그죠? 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 그 상대 개념인 의무란 것은 결국은 법에 의해서 불이익에 놓이도록 강요되는 것이죠. 이게 강제되는 것이죠. 강제. 이게 강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는 법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의무라는 것은 그 불이익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그걸 법적으로 강조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래 되겠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 9페이지, 10페이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개념적으로 이제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공부할 텐데, 앞으로요. 이때 권리라는 개념과 구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구별. 그 대표적인 게 권한입니다. 권한. 우리 교재는 10페이지 있습니다. 권한. 개념 정도만 여러분 익혀 놓으면 되겠어요. 그죠? 권한이란 것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타인을 위해 행위할 수 있는 지위예요. 지위,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대리인 같으면 대리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 대리권이라는 이 권자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대리권에 기초해서 본인이라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행위를, 즉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거래행위, 즉 매매계약을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리권이란 것은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란 거죠. 또 대표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권. 이 대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권도 예컨대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이사. 그럼 이사 중에 대표잖아요. 그럼 대표이사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 바로 그렇죠. 법인, 주식회사나 또는 사단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행위를 법인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지위란 거죠. 그러면 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적 효과인 권리 의무는 누가 갖느냐? 바로 그렇죠. 법인이 갖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한. 따라서 이러한 권한 내용을 위반하면 배임이라 그러죠.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형법상으로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라는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겠다. 권리는 스스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한은 그렇지 않죠. 권한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자기 이득을 취하면 그게 바로 남용이에요. 그게 바로 배임이에요. 그죠? 대표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행사해버리면 그거 바로 뭐가 돼요? 배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권한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개념 정도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타, 권능이란 것은 권리의 한 부분입니다. 권리의 일부.
기능을 우리는 권능이라 그래요. 예컨대 이건 소유권 안에는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여러 가지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권능이 뭐냐? 사용권이라는 수익권이라는 권능, 또 그래요. 처분권이라는 권능,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때 소유권 내에 있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이 권은 바로 권능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렇게 개념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어를. 그죠? 두루뭉술이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된다. 특히 민법은 그렇다 이거죠. 특히 민법은 개인의 재산권 관계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기본적 개념이니까 기본적 이해가 돼 있어야, 그래야 이 민법의 책을 또는 민법 조문들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권리 변동, 권리의 변동에 가면 그렇습니다.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이고, 그것은 곧 권리 중심으로 보면 권리 변동 이렇게 하고, 그것이 권리 변동이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효과 그 자체 하나를 정할 때는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뭐로 보냐? 법률 효과라 그래요. 민법에서 부여해주는 효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법률 관계에서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권리 변동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 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체적 모습.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영역일 수도 있어요. 보통 2, 3년에 한 번씩 한 문제씩 출제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면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권리 변동이란 것은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이 있다 이랬고요. 권리가 변경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변동이 아니죠. 여기는 변경입니다. 변경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는 소멸하는 모습이 있어요. 소멸하는 모습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는 권리 변동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은요. 발생하는 모습은 권리가 발생하면 결국은 사람이 권리를 보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뭐냐? 취득이죠. 이렇게 권리 취득하는 모습을 발생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리가 발생해서 그 발생된 권리를 누군가 취득하는 것을 말하냐? 그러면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권리가 만들어져서 사람이 취득한다. 이게 뭐냐?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 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꼭 알아들을 게 뭐냐? 예입니다. 예. 여기에. 원시취득의 한 형태로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예들이 어떤 게 있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래 나왔죠. 예컨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없던 권리가 하나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절대적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곧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거 건물이 없는데 토지가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건물, 예를 들면 땅 주인이 건물 짓겠죠. 자, 갑 소유 토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뭐예요? 자재를 다 사가지고 건물 지었다. 신축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권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이 지금 하루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소유권이 발생하겠죠? 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 요 취득하는 것도 역시 갑이 취득하는데 요 취득하는 걸 뭐냐냐? 이 세상에 없던 걸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축자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러한 형태가 뭐다? 이게 바로 절대적 취득, 발생요. 이게 원시취득의 대표적으로 행동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우리 법 제도, 즉 민법의 제도를 여러분이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물권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펴보면서 아는 거예요. 예컨대 취득 시효라든지
선의취득이라든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첨부 속에는 관련해놨죠. 부합, 혼합, 가공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부합, 혼합, 가공 이러한 형태의 첨부라는 것도 있고 또 인격권을 취득하거나 가족권을 취득한 것. 예를 들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맺어지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로 그래요. 가족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원시 취득이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죠? 또 거기 보면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도 여기 들어간다. 그죠? 매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제 이걸 민법을 쭉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 앞부분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앞부분은 민법, 물권법, 채권법까지 쭉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앞에 와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여러분이 민법 전체를 보고 나서 또 다시 꼭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여기 지금 나오는 문제는 참 어려워요. 민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 쫙 끝까지 하고 나서 다시 빼겠어요. 처음부터 쭉 보면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컨대 말입니다.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누군가 취득하겠죠.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 취득이 뭐냐 하면 원시취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시취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발생되어서 사람이 취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컨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10억에 판다라고 마음을 먹고 을한테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요. 그래 내가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갑과 을 사이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우리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청약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승낙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였다 그러죠. 갑은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내 아파트 10억에 내 팔 테니까 살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청약이라 그래요. 청약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을이 친구가요. 을이 봐도 그 청약을 받고는 그래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즉 승낙의 의사 표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이라는 사람은요. 그래 대금 10억 주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 을이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이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최소한 대금 10억 줘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해서 취득하게 되죠. 동시에 여기에 있는 매수인, 이 사람 을은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매수인 을은 뭐라겠어요? 야 내가 그 아파트 소유권 내가 사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팔겠다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10억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 이 권리가 발생해서 취득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긴다. 당연히. 그죠? 이게 대금 10억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그렇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을이라는 사람 취득합니다. 이 취득, 요 취득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요 취득을 뭐라 할 거냐. 보세요. 돈 10억 내놔라는 권리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는 발생하잖아요. 뭐 때문에? 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거죠. 처음으로 발생해서 처음으로 갑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없던 권리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돈 10억 내놔 할 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드디어 10억의 돈 내놔라 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원시다, 원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지금 현재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갑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내한테 넘겨라 요구하는 권리를 갖게 되죠. 요구하는 권리. 이 청구권이라는 게, 그죠? 청구하는 권리란 게 지금 소유권 취득했다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해서 을은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줘 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매매하기 전까지는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야 소유권 내놔 할 권리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권리는 이 매매 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권, 이 채권이 뭐냐? 바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 그리고
소유권. 자, 줄였을 때는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 이렇게 줄일 때는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속입니다. 저희 설명할 때 용어가 자꾸 길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서 여러분한테 표시해야겠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는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데 이 권리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 권리도 최초로 발생한 채권이다. 이 말이죠. 이걸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을 매도인이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이 자체가 뭐다?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시험에 내면 잘 틀린 부분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있어요. 그죠? 원시 취득은 이 세상에 없는 권리를 지금부터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권리를 발전시켜서 내가 취득하는 걸 우리는 원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리를 기초로 해서 취득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기초로 해서 취득하는 건 뭐냐? 이어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계, 이어받는 거예요. 승계하여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계 취득. 이것은 곧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권리를 기초로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예컨대 앞에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소유권을 내가 받아와 버리면 이때는 앞에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없던 소유권을 내가 발생시킨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가져와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상대적 발생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그래요. 원시 취득은 지금부터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걸 인정받는 거야. 처음부터. 처음으로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권리야 그것도. 그런데 승계 취득은 반드시 내 앞에 사람의 권리를 전제로 해서 그 권리에 전제하여 가져오는 거죠. 그럴 때만 승계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승계와 원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의 차이점. 그렇죠? 그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12페이지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12페이지에 설명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서 앞에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취득하는 것을 이전해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해 온다. 승계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전해 온다. 이전. 그런데 앞에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두고 그 권리 위에 하나 설정하여 설정된 권리를 가지고 온다. 앞에 사람의 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 하나 권리를 설정한 다음에 가지고 올 수 있죠. 이걸 뭐라 하냐? 설정해서 승계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승계하는 모습에는 두 가지 승계하는 모습이 있다. 앞에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승계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앞에 사람의 권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권리를 하나 만들어서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된 권리를 가져오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설정하여 승계하는 형태는 뭐냐? 바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취득하는 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돈이 좀 부족하니까 대금 치를 때 좀 돈 부족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면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 소유권 취득한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당권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저당권을 누구한테? 은행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나한테 빌려주잖아요. 1억 원. 그럼 이때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위에다가 만든 다음에 그 저당권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채권자인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당권에 설정해서 취득한다. 이게 뭐예요?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형태. 나중에 쭉 배우겠습니다만,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이 여기에 들어가요. 전부 다. 자, 나중에 우리는 배웁니다. 제한물권은, 그래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을 우리는 제한물권이라 하고,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어떤 게 있냐? 구체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물권법에서 가면 우리 배울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서로 설정해서 가져간다.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가져간다. 지역권을 설정해서 가져간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가져간다. 이럴 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다. 그 다음에요. 자, 이전해 오는 모습에도요. 여기 두 가지예요. 이전해 오는 모습도 이렇게. 아니, 복잡죠, 이렇게요. 이전해 오는 모습을 보면 앞에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일거에 한목에 가져와 버리는 게 있어요.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일거에 내가 가져와 버리는 게 있어요. 다 가져와 버리는 거, 한목에. 어떤 사건 하나 일어나니까 다 가져와 버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고는 포괄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포괄해서 승계받는다. 포괄승계.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상속. 상속.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사망자를 우리는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상속받는 사람 뭐예요? 사망자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권리는요, 요 사망이라는 사유가 딱 발생하면 이것이 그대로 상속인한테 함께 다 넘어와 버린다. 이렇게 해요. 고스란히 다 넘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라 그래요? 한 개 한 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개 가져오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개 가져오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망하는 순간에 그 사망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다 가져오잖아. 한목에. 일거에 다 가져. 일거에 다 가져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포괄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보세요. 포괄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분이 갖고 있는 권리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있고 그렇죠? 은행에 채권도 있고 그렇죠? 이런 권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갑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분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갑의 상속인이란 갑다시라는 사람 상속인이 존재하게 되면 상속인은 뭐예요? 채권도 가져왔고 이미 건물 소유권도 가져왔고 이미 토지 소유권도 가져왔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우리는 포괄 승계취득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속의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거다. 그 외에도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병했을 때 흡수합병하면 그 회사가 그 가져온 회사의 모든 재산을 일거에 다 가져오는 거죠. 이런 것도 바로 포괄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보세요. 그죠?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도 있고, 또 이게 건물, 일반 상가 건물 소유권도 있고, 또 토지 소유권도 있고, 뭐 이렇게 갑은 이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요 아파트 소유권만 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갑이라는 사람도요. 이 아파트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야, 내 아파트 소유권 요거 팔 테니까 니 살래? 10억만 줘.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 사람도요. 마침 아파트 사고 싶었는데 그 아파트 그래 내가 살게. 이래 되죠. 이거 보세요. 아파트 소유권을 내가 10억 주고 사겠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특정하죠. 하나씩 정하죠. 이 소유권 사겠다고 정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요. 아파트 소유권이다. 그죠? 여기 있는 아파트. 이러죠. 아파트 소유권을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금 10억 지급하면 여기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발생시키면서 취득하는 거였네요. 그죠? 이 소유권은 뭐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이전해 오죠. 그냥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특정된 권리를 정한 다음에 승계하여 가져온다. 그죠? 이걸 우리는 특정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정 승계취득. 그러니까 이전해 오는 모습에 따라서 똑같은 그 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왕창 다 모아서 일거에 가져오면 포괄승계,
그 권리, 이 권리 내한테 넘겨라. 그래, 넘겨줄게. 이렇게 합의해서 그 권리만 넘겨주면 특정 승계. 이렇게 하죠. 특정 이전적 승계 취득.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거예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사유에 근거해서 재산권, 소유권, 재산권 중에 뭐 소유권 대표적 할까요? 소유권의 취득. 재산권의 취득은 매매에 의한 재산권 취득, 증여에 의한 재산권 취득일 때 요 재산권 취득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래요. 특정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돼요. 이런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기 토지 소유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해서 이 사람한테 저당권을 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해주고 자기는 여기에 돈을 빌리잖아요. 이렇게. 예? 돈을 1억 빌렸다. 1억 채무 줬다. 돈 빌려서 채무죠? 그러면 채권자예요. 이래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이 권리가 뭐냐 이 말이죠. 어떤 취득이냐 이거죠. 취득은 뭐예요? 발생, 권리의 발생이잖아요. 권리 발생. 그렇죠? 권리 발생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원시취득은 어떻게 해요? 원시취득은 이 세상에 앞에 사람의 권리를 존재 따지지 않는다 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권리 있어야만 이 사람이 저당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갑의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이 아니다. 그럼 뭐여야 되겠어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인데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죠.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와 취득했다면 뭐가 돼요? 이리 가야죠. 이전해왔다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전해온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에 소유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전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또 승계취득 중에서 이전은 아니다. 그러면 설정밖에 없잖아요. 설정. 그 설정해 보세요. 저당권을 설정하여 취득한다. 소유권은 앞에 사람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당권을 그 위에 만든 다음에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유권 위에 저당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당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발생 중에 뭐예요? 그래,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 발생 모습에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을의 저당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 취득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정답이죠, 이게. 이런 걸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발생하는 모습 했네요. 그죠? 두 번째, 변경인데요. 권리의 변경에는,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권리의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걸 변경이라고 해요. 권리는 주체가 존재하고요. 권리 안에는요. 권리 내용에 들어가 보면 주체가 존재하고 누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리는 항상. 주체. 그 다음 두 번째, 그 권리가 작동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예컨대 소유권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들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그 다음에 그 권리가 작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컨대,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작용을 하잖아요. 자기 순서에 따라서 자기 채권을 먼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작동하게 되잖아요. 작용한단 말이에요, 권리가. 그래서 권리에는 최소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 내용, 작용의 구성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어느 하나가 변화가 생기면 바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주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그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 버리면 그 소유권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입장에서 보면 주체가 갑이었다가 을로 변경된 거죠. 그죠? 이렇게 소유권 내용에서 보면 종전에는 갑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체의 변경이죠. 사람이, 즉 소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주체의 변경이란다. 내용의 변경은요. 그래, 내용에는 사실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수량, 양이 이리 변화되는 거예요. 양적 변경이 있고요. 또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질의 변경.
이걸 우리는 줄여서 질적 변경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적으로 변경되거나 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내용의 변경의 한 모습이에요. 양적 변경은 뭐냐? 예컨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소유권의 대상이 나무였어요. 나무인데 그런데 봄, 여름, 가을 되니까 뭐가 돼요? 과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소유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만약에 소유자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 물건을 대상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이 만약에 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소유권이 줄어들어 버려요. 양적으로. 또 지상권을 설정해버리면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 제한 물권을 설정해버리면 제한돼 버리니까 소유권이 이만큼 있다가 제한되니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양적 변경. 그래서 소유권에 제한 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설정되면 양적 감소, 설정되어 있는 제한 물건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양이 증가하죠. 그죠?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거. 설정하면 양적 감소, 소멸하면 양적 증가가 생기겠죠. 소유권의 양이, 그죠? 이런 게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질의 변경. 예컨대요, 매매 계약에서 토지, 건물 할까요? 자동차 할까요? 자동차 매매 계약을 했어요. 중고자동차. 그래서 갑이 타고 다니는 중고자동차를 500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을이.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을 500만 원 약속하면 이 매수인 을은요 매도인 갑한테 야 승용차 줘. 내가 500만 원 줄게. 이런 승용차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물건 인도 청구. 그죠? 그런데 승용차인 물건을 건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매도하기로 한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할 날짜 도래하기 전에, 건네주기 전에, 만약에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거 다 부숴버렸어요. 폐차해버렸어요. 폐차할 지게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승용차를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가 생기겠죠. 왜? 여기 매수인은 그, 차를 사려고 대출 신청해서 대출 일부 받아놨는데, 그럼 이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죠. 물건 못 주면, 그죠?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그렇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물건 인도 청구권이 뭐로 바뀌어요? 내한테 손해난 만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바뀐다. 그죠? 이렇게요. 권리의 성격이 물건 내놔라 하는 권리가 손해배상해라. 자, 이때 그러면 손해배상은 물건 내놔라는 거 아닌가? 그래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내용은요,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배상 원칙이라고 그래요. 손해배상은 돈 내놔라는 뜻입니다. 돈 내놔라. 내한테 손해난 만큼 돈으로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전 정전에는 물건 내놔라 했죠. 차 내놔, 승용차 내놔. 이것이 이제는 너가 부수었으니까 내한테 못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손해나는 만큼은 손해배상 해야겠다. 돈 내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물건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렇게 바뀌는 이 현상이 뭐예요? 성질이 바뀌었죠. 권리의 성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뭐냐? 우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당권에는요, 1번 저당권이면 1번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변제 1번 작용을 먼저 받아가요. 2번 저당권은 만약에 동일한 부동산 위에 2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저당권에 변제받아 나가면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가 그 다음 순서로 받아가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1번 저당권자한테는 변제를 해버렸어요. 변제하면 1번 저당권 돈 받을 방법 필요 없죠? 돈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을 이제 행사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아버리면 1번 작용을 못 하니까 작용이 없어지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2번에 있는 저당권자가 1번 작용할 수 있도록 순위를 높여줘요. 그걸 뭐냐면 저당권은 우리 민법은 순위를 승진하게 해주는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즉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를 승진해 올라가요. 2번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자 되고 3번에 있던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 되는 거예요. 순위가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종전에는 2번 작용하던 것이 1번 저당권 소멸함으로써 2번 저당권이 1번 작용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작용이 변경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죠? 또 예를 든다면 부동산 임대차에서요. 부동산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갖게 되죠. 부동산 임차권이란 채권입니다. 채권이면 이 임차권 누구한테 행사하라는 뜻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만 이렇게 주장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 임차권 가지고 오죠. 이게 바로 채권이라는 데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 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 등기한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발생해요. 이렇게. 종전에는 대항력이 없었는데 등기를 하는 순간에 임차권이란 채권이 제3자한테도 야,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자로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임차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전에는 대항력이 없던 것이 대항력이 생겼다. 이게 또 뭐예요? 작용이 변경된 거죠. 이게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는 순간에 작용이 변경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작용의 변경. 즉, 저당권의 순위 승진 현상이 바로 작용이 변경되는 거다. 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는 순간에 작용이 변경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예를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멸은요, 이 세상의 권리가 영원히 없어지는 걸 절대 소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건물이 멸실되었다, 불나가 다 타버렸다, 소실되었다든가, 또는 벼락이 쳐가지고 낙뢰가 떨어져서 타버렸다, 아니면 부서졌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졌죠. 그걸 뭐라 하냐? 절대적 소멸을 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버리면, 팔아먹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소유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나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소유자는 의리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소유권은 소멸이지만 그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죠. 그럼 영원히 소멸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죠. 즉 어떤 사람한테는 그 권리가 넘어가 있고 종전에 있던 사람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걸 뭐라 한다? 종전의 그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절대 소멸은 영원히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상대 소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권리의 발생명 소멸을 모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개념의 의미를 이해해 두시고 그러한 예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 전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 특징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12페이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표로 보면 박스 안에 넣어놨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이 났으니까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권리 변동의 원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